자, 2번 문제 보시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기의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냐. 자, 매출원가 구하는 것은 뭐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매출원가라는 것은 기초 더하기 당기 매입 빼기 기말이죠. 여기 다 나와 있네. 다 나와 있어요. 네. 자, 기초가 18만 원이죠. 당기 매입이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 매입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순매입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1번에서 1번이 아니죠. 자, 순매입액은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을 빼줘야 되잖아요. 예, 여기 3개 있네.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없으면 안 빼주고 있으면 빼줘야죠. 그래서 50만 원에서 3만 5천 원을 빼면 순매입액은 50만 원에서 3만 원 빼면 47만 원에다가 5천 원을 더 빼니까 46만 5천 원이죠. 자, 그러면 46만 5천 원에다 18만 원 계산기로 한번 더 해볼까요? 네, 46만 5천 원 더하기 기초상품 재고액 18만 원 더합니다. 더해서는 이게 판매 가능 금액이잖아요.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주면 돼요. 기말상품 재고액 10만 원을 뺀 거. 이게 매출 원가입니다. 그러면 54만 5천 원. 1번에 답이 있죠. 1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매출 원가 공식 아직 모르신다면 지금 당장 외워야 됩니다. 자,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상품 매입액 더하기 기말 상품 재고액. 네. 저는 이거 처음에 외웠을 때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매출원가는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 간단하죠? 예. 뭐 기초 상품이 됐든 제품이 됐든 하여튼 기초. 예. 그러다 매입한 거 더해가지고 기말. 그것이 상품이 됐든 제품이 됐든 원재료도 똑같아요. 이게 다. 그래서 모든 사용한 거를 사용한 게 얼마냐 뭐 이런 것을 구할 때는 다 이 수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계산을 구하죠. 기초에다가 매입한 걸 더해서 기말에 남은 걸 빼라. 그게 뭐예요? 매출원가이고 제조에서는 그게 사용 금액이 되는 것이죠. 자, 확실히 알아두셔야 될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다음 자료에 의해 매출원가와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습니다. 매출 원가를 빼면 뭐에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죠. 이거는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외운 사람이면 맨 위에서 세 줄이 뭐예요? 매출액.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매출 원가. 세 번째 줄이 매출 총이익. 자, 그러면 매출 원가를 구해볼까요? 기초 있네요. 7만원 더하기 매입 있네요. 요 두 개를 더해서 기말 있네요. 10만원을 빼보세요. 네, 39만 5천원이네요. 두 개 더하니까 10만원 빼면 29만 5천원이네요. 29만 5천원이 뭐가 돼요? 매출 원가 되겠습니다. 29만 5천원. 네. 거기에서 이제 매출 총이익은 뭐냐? 여기 있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거죠. 29만 5천 원. 네, 30만 원에서 5천 원 부족하죠? 30만 원 빼면 20만 원인데 5천 원을 덜 빼니까 20만 5천 원이 매출 총이익이다. 계산기를 돌리면 다 나오죠. 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도 말이죠. 기초 어디 있어요? 기초 여기 있구나. 매입 어디 있어요? 매입이 복잡해요.
총 매입액에다가 매입 애누리도 있고 매입 애누리 딱 하나네. 매입 애누리 딱 하나. 그러면 20만 원에서 빼야 될 건 매입 애누리 하나니까 매입액은 19만 원이에요. 19만 원. 자, 19만 원을 더합니다. 순 매입액 19만 원. 그러면 23만 원이죠. 23만 원. 이것이 판매 가능 금액인데 여기서 기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기말 5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은 18만 원이 뭐예요? 매출 원가다. 바로 구해지죠? 23만 원이 기초에다가 순 매입액 더한 거니까 거기에서 기말만 빼면 되잖아요. 5만 원. 그러니까 18만 원. 네. 자, 매출 환입이니 단기 총 매출액이니 하는 것은 여기 매출원가 구하는데 안 써도 되죠? 이 두 개는. 항목은 되게 많지만 사용할 것은 4개만 가지고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다. 18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그 T계정 그려가지고 여러분 하셔도 돼요. T계정 그려서 왼쪽에다가 차변에다가 기초하고 매입 쓰고 대변에는 기말하고 매출원가를 쓰는 거예요. T계정 그려서 할 때는. 그리고 이게 불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시하면 돼요. 지금 여기 가운데 두 항목은 이 계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5번 주식회사 항공의 상품 매출과 상품 매입에 관한 자료이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매출 총이익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자, 이 내용을 읽고 매출액이 얼마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기초는 없습니다. 상품 매입 수량은 150개입니다. 매입 원가는 100원이고요. 매입 운반비가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상품 매출 수량은 100개이고요. 매출 단가는 200원이래요. 그러면 매출액은 100개 곱하기 200원이죠. 그러면 매출액은 2만 원.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되죠. 2만 원이 매출액이에요. 100개를 200원에 팔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매출 원가를 빼야 되죠. 매출 원가는 요 100개의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100개는 말이죠. 이 150개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150개를 100원에 샀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150개를 100원에 산 게 아니에요. 왜? 매입 운반비는요. 매입 원가에 포함돼야 돼요. 자, 그러면 3,000원을 150개로 한번 나눠볼까요? 150개로 그랬더니 20원. 이 20원이 뭐냐? 한 개당 운반비예요. 그러니까 이 매입 원가에 20원을 더해야 돼. 120원짜리예요. 120원짜리. 상품 150개를 120원에 산 경우다 이겁니다. 왜? 요 운반비는 원가에 포함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100개에 대한 원가도 어떻게 돼요? 100개 곱하기 120원. 네. 100개 곱하기 120원을 해보니까 12,000원이 매출 원가다 이겁니다. 12,000원 빼보세요. 8,000원이 매출 총이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는 운반비 조심하시면 돼. 운반비, 매입 운반비는 뭐예요? 원가다. 매출 운반비는 뭐예요? 판매 관리비 비용이다. 그건 원가 아니에요. 매출할 때 운반비는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지난주 금요일이죠. 판매 관리비. 운반비고 매입할 때 운반비는 비용이 아니에요. 재고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다 해서 한 20여 개 개정 과목을 말이죠. 금요일 날 뭐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쭉 기억나시죠? 자, 아닌 것이 1번이네요. 1번. 네. B자지만 이건 비용이 아니라 뭐였어요? 개발비가? 개발비가 뭐였죠? 무형자산. 개발비는 B자로 끝나지만 이거 비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형자산에 들어있었잖아요. 무형자산. 나머지 세금과 공과금, 접대비, 경상연구비. 이건
판매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네. 다음 7번. 당기의 지출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냐? 네. 자, 이게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 그러니까 FAT 1급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아주 쉽게 내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게 아주 쉬운 것도 한두 문제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놓치면 안 되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 얼마냐고? 상품 매입 시, 매입 시 운반비는 비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거래처 직원과 식사 대금, 이게 접대비라고 그랬지. 이거 판매비, 관리비. 상품 화재 보험료, 이거 보험료라고 그랬지. 판매비와 관리비.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인데, 그러면 이자 비용은 판매하고 관련 없죠. 그래서 이건 영업의 비용이었죠. 이자 비용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영업의 비용의 첫 번째 나온 게 이자 비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요거 두 개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영업의 비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업의 비용도 개정 과목이 꽤 됩니다. 한 10개 정도 나오죠. 예, 판매비와 관리비는 한 20몇 개 정도 돼요. 그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8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업이익을 구하면 얼마냐? 네, 영업이익을 한번 구해 볼까요? 영업이익이라는 것, 매출액에서 세 가지를 빼야 됩니다. 뭐를? 첫째, 매출원가 빼주고, 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줘야죠. 예,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인가요? 네, 두 가지. 네, 매출 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자, 그러면 이 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빼줘야 되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영업이익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000만 원에서 400과 200을 빼면 600을 빼니까 400만 원이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건 누워 떡먹기죠. 다음 9번.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영업이익은 얼마냐? 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매출액에서 우선 매출원가 이거 빼주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는데, 아까 이자 비용 나왔어요? 이자 비용 너는 영업의 비용이니까 아니고, 대손상각비는 판매 관리비니까 이것도 빼주고, 10만원에서 7만원을 빼면 3만원, 이게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영업이익은 매우 중요한 수익 지표죠.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수익 비용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한공 2019년 영업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똑같은 문제예요. 자, 매출액에서, 요 매출액에서, 자, 매출원가 빼주고 판매비와 관리비 빼야죠. 자,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급여 빼주고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복류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빼주고, 광고 선전비도 판매비와 관리비,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250만원 빼기, 계산기로 같이 계산합시다. 155만원 빼기 45만원, 계산기로 자꾸 계산을 해봐야 돼요. 50만원 나오는데요. 50만원의 이익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영업이익 50만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영업 손실이 아니죠. 영업이익이 나오죠. 매출액이 더 크니까. 다음 11번.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것은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 판매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12번. 다음 중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다 개정 과목 분류를 할 줄 아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 개정 과목 분류가 다 정리가 된 사람은 아주 쉬운 문제지만,
아직 이게 분류가 안 된다면 심각해요. 예, 빨리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11번, 12번 이런 문제는 거저 주워 먹는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계정가와 분류, 판매관리비가 무엇이고 예,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이 무엇인지 암기하세요.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 자, 영업의 비용, 주식, 그리고 암기하실 때 영업의 비용이다 그러는 것이 왜 영업의 비용인가를 이해하시면 쉽게 암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이 아닌 비용들, 그게 영업의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건 자본이죠. 우리가 자본에서 배우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에요. 네, 자본잉여금. 자, 매출 원가는 우리 비용이지만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 비용이죠.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라고 안 하죠. 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평가 중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든가 해외 자산 또는 해외 부채의 평가 손익이라든가, 네, 또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이라든가, 또 자산의 재평가 잉여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이었죠. 이것도 자본.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거 이자 비용이다. 예,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우리가 영업 외적인 비용인 겁니다. 영업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에요. 예. 이자를 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금난 때문에 우리가 은행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이지, 뭐 이자 비용 많이 낸다고 우리가 영업이 잘 되나요? 아니죠. 예. 그러나 광고 선전비 많이 지출하면 영업이 잘 될 수 있죠. 광고를 왜 해요? 영업을 많이 잘 팔아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감가상각비, 이거 판매관리비인데, 예, 아까 광고선전비도 판매관리비고, 그리고 광고선전비는 판매를 많이 하려고 광고한다고 치고, 그럼 감가상각비 많이 한다고 판매가 잘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관리비예요. 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사고 그랬는데 그 자동차를 굴리려면 감가상각비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죠. 예. 판매하려면 트럭도 있어야 되고 승용차로 업무도 봐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네. 또 우리가 회사가 있으려면 건물도 있어야 돼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것은 뭐예요? 관리 활동이죠.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판매 관리비 개정 과목들에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를 봐서 그것이 회사의 판매 활동이나 관리 활동이다. 하여튼 판매하고 조금씩 연관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자 비용은 판매하고 관계가 없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하는. 다음 13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경영 성과에 대한 대화이다. 가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알맞는 것은, 자, 가가 이겁니다. 당기 순이익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에를 읽어봐야 되겠네. 전기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하였는데 당기 순이익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영업이익이 뭔지 아시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하고 판매관리비 뺀 게 영업이익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떨어졌대요. 그런데 당기 순이익은 올랐다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 이겁니다. 그 사이에 영업의 수익하고 영업의 비용이 존재하잖아요. 예? 영업이익과 이 당기순이익 사이에 있는 것은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감소했기 때문이다. 감소했다는 건 비용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업의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야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 많이 감소하니까 당기순이익은 높아졌다.
그렇다면 밑에 보기에 영업의 비용은 뭐냐? 4번이죠. 이자 비용이 영업의 비용. 다음 14번. 다음의 내용에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있습니다. 자, 의류 도소매점에서 의류를 판매하여 얻은 판매대금, 영업이익이죠. 의류 도소매점에서 의류를 판매해서 얻은 판매대금을 우리가 영업수익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매출액이라고 그러죠. 네? 매출액. 그래서 영업수익. 그 다음에 의류 도소매점 매장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매각하여 얻은 이익. 이것은 영업과 관련 없는 겁니다. 사용하던 비품을 처리하면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왔다는 건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의 이익이죠. 영업의 이익. 그래서 3번의 답이 있네요.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 다음 1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업무일지 일부이다. 가와 나를 회계 처리할 때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고아원에 장학금을 지급했대요. 500만원. 기부금. 직원 단합대회비로 300만원을 지출했대요. 복리후생비. 네. 그래서 가번은 고아원 장학금 기부금이 되겠고, 나번은 복리후생비가 된다 하는 거죠. 2번이 답이네요. 다음 16번. 당기순이익이 50만원이었으나 다음 결산정리 분계의 누락이 발견됐습니다. 누락사항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은 얼마겠어요?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익을 증가시키는 건인가? 이걸 반영을 하면 이익이 늘어나는지 이익이 감소하는지만 판단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익이 늘리는 건인지 감소하는 건인지 한번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8만원. 이자 수익 중, 이자 수익이면 수익이죠. 차기분 선수금액이 있어요. 그럼 결산 때 이 수익에서 빼줘야 되는 수정분계를 해야 되죠.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다음. 임대료 당기분 미수금액. 임대료가 수익이죠, 여러분. 임차료는 비용이요,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미수분이 있으면 단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산 때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죠. 수익 발생은 플러스. 자, 두 개를 같이 반영해 보세요. 8만원 마이너스 5만원 플러스면은 마이너스 3만원이죠. 두 개를 퉁치면 마이너스 3만원. 그러면 50만원에서 3만원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만원. 4번. 플러스 요인인가 마이너스 요인인가, 그거 빨리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당기순이익이 요건데 마이너스 요인은 빼주고 플러스 요인은 더해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분은 왜 어렵냐면은 이자 수익이 뭔지를 모르고 임대료가 뭔지를 모르다면 이건 뭐 일이 풀릴 수가 없죠. 이자 수익은 수익이란 말이죠. 수익. 임대료도 수익이에요. 자, 위에 있는 수익은 차기분을 선수했다는 겁니다. 차기분의 수익이 단기에 들어있으면 우리 재무회계의 뭐에 위배가 돼요? 발생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죠. 그래서 발생주의에 따라서 결산 때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기분 거 8만원은 빼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이자 수익을 취소시키고 대변에다가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잡아주잖아요. 그게 결산 수정분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빼주는 거고, 밑에 임대료가 수익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료, 임차료를 구분 못하면 이제 안 된다 이거죠. 임차료 비용이요, 임대료 수익. 자, 수익 당기분 미수라면 결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결산 정리 때 미수한 것은 수익으로 잡아주잖아요. 단기의 수익이니까. 발생주의라는 건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기간이 경과했으면 단기의 수익이면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비용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수익이니까 이거는 발생시켜야 되니까 플러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산의 절차라는 문제, 이것도 해당이 되니까 풀어보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결산은 예비 절차와 본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결산과 가장 관련이 있는 회계의 과정은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다. 네, 기간별 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12월이면 1월 달에 걸쳐서 우리가 결산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산 작업을 통하여 재무제표가 산출된다. 그렇죠? 결산은 현금주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현금주의로 평소에 회계 처리했던 것을 결산 때는 발생주의에 따라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4번은 옳지 않다. 현금주의가 아니라 결산이란 발생주의로 고쳐주는 거. 다음 2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수정사항이 아닌 것은, 자, 그러니까 결산 수정이 아닌 것이 뭐냐예요. 감가상각 이거 결산 때 수정하는 겁니다. 대손 추정 이거 결산 때 수정하는 겁니다. 결산 때 분개하는 거. 미지급 비용의 인식, 이게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이라는 게 다 결산 수정 분개 때 사용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에 따른 손익의 인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결산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할 때 인식해야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하는 날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지 12월 말일까지 기다렸다가 인식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건 수정사항이 아니다. 4번. 다음 3번. 다음의 소모품비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소모품비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죠? 차변에서 발생해요. 그러면 7월 20일 날 40만 원의 소모품비가 발생했다는 건 뭘까요?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보통예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소모품을 사고 비용 처리한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이체시켰다. 그 돈을 20일 날. 그러면 12월 31일 날 요건 뭘까요? 결산일 날. 사용하지 않은 것이 5만 원이 있어가지고 자산 처리했다. 우리가 재고는 자산 처리하죠. 비용 처리했다가 결산일 때 그겁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또 손익으로 35만 원 간 건 뭐냐? 40만 원어치 구입해가지고 50만 원의 재고가 남았으니까 당기 손익으로 가는 비용 손익계산서로 넘어가는 것은 35만 원이 넘어가야 되겠죠. 40만 원에서 5만 원 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손익에 반영된 거예요. 우리 결산 때 수익과 비용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손익계정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제로가 되잖아요. 지금 장부 마감이 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아볼까요? 1번. 소모품 구입 시 자산 틀렸어요. 비용 처리했잖아요. 2번.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소모품 비는 35만 원. 오케이. 맞았어요. 요거 35만 원. 이게 맞았어요. 옳은 건 2번. 그럼 3번. 단기에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은 35만 원이 아니라 그냥 5만 원이죠. 4번. 결산 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소모품은 5만 원이죠. 이 재고 5만 원. 이게 자산으로 표시되는 거죠. 4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다음 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결산 조정 전에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이래요. 자, 이것도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문제입니다. 자, 판단을 잘 해보세요. 이거 요령 알면 아주 쉬운 겁니다. 지금 현재 결산 조정 전에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돼요. 자, 첫째, 보험료. 여러분, 보험료 비용이죠? 비용. 선급분이래요. 그러면 선급이라는 건 자기 거를 미리 준 겁니다. 그러면 당기의 보험료에서는 이건 빼줘야 돼요. 결산할 때. 그래서 보험료를 빼주면 이거는 수익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은 플러스.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이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를 받는 거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요. 이자를 지급하는 거다 그러면 이건 비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급이라고 그랬어요. 지급이 들어가요. 그럼 비용이에요. 비용을 미지급했다는 거예요. 미지급. 단기 거니까 미지급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비용을 미지급했으면 비용 발생시켜야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이건 밑에 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그래서 100만 원 플러스에 마이너스 200만 원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죠. 마이너스 100만 원. 자,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돼요.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네,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부 통제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고 와서 여기 문제 한번 이것도 문제 몇 문제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또 다시 몇 페이지로 넘어가냐면 107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자, 내부 통제 제도는 여러분 책에 한 3페이지 정도 될걸요.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예, 요 3페이지. 자, 한 문제 내지 안 나오거나. 그러면 그 한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주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이 두 군데. 뭐냐?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 3가지, 그 다음에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 5가지. 여기서 문제가 대부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부 통제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회사 내의 통제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회사 내의 통제, 왜 통제하느냐? 정신 차려서 일하자 이거죠. 정신 차려서 법규와 규정을 잘 준수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업이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러한 내부 평가 시스템과 같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회사 내에 그런 환경이 구성이 돼야 되죠. 경영자가 경영 이념이라든가 경영 철학 같은 것을 방침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회사의 업무 규정이나 제도가 쫙 마련이 돼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실무자들은 정해진 그 업무 규정이나 매뉴얼대로 잘 준수해 가면서 일을 해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틈없이 돌아가겠죠. 바로 그게 내부 통제제도입니다. 내부 통제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에, 큰 기업에 이제 입사를 하면은 사원들을 일을 탁 투입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연수원에 모여놓고 우리 회사의 이념은 뭐다, 경영 철학이 뭐다, 그리고 또 회사에 배치가 되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매뉴얼, 규정 이런 거 숙지하도록 하고, 아니면 자기 선임자에게 OJT를 통해서 일을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현장에 투입이 된다 이거. 그게 원칙이죠. 그게 원칙.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사고가 나잖아요. 직원이 몰라서 뭘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밖에서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는 일 있잖아요. 어떻게 경찰관이 저럴 수가 있지? 아마 얼마 전에 어떤 범인이 자수하러 오니까 저 앞에 경찰서에 가서 허락 오래하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랬죠. 이제 그런 게 뭐냐면은 아마 그런 훈련과 그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실제로 내부 매뉴얼이 잘못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매뉴얼이 잘못되어 있거나, 매뉴얼이 있으면 뭐예요? 그 근무자가 모르면 그만이죠. 허당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국가도 그러고 모든 조직이 다 그렇듯이 회사 조직에서도 우리가 그 회사의 어떤 원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내부 통제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 이거. 이 세 가지다 이거. 세 가지. 자, 첫째,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가끔 보기에서 이것을 여러분을 이 말하고 비슷하게 해서 오답을 여러분을 유도하는 보기가 가끔 나와요. 기업 이익의 극대화, 이런 보기를 딱 넣어놓습니다. 여기 목적 세 가지 중에 이익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없죠. 예. 물론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 목적은 목적이죠. 그건 경영 목적이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은 경영 목적이라고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내부 통제의 목적. 내부 통제의 목적은 이익 극대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쏙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것이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1차 목적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법에서 자꾸 걸리고 이러면 기업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결과적으로. 그 순간에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 모면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끝에 가면은 두고 보세요. 어느 기업이든 사람, 개인이든 다 그래요. 예.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대로 그 편법을 써서 요리요리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에 어디에선가 크게 당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결국에 뭐가 효율적이냐면 잘 정해진 대로 말이죠. 제도와 법을 잘 지키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다음 두 번째,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회사가 무슨 재무정보,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안 믿는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왜? 그 회사가 자꾸 상습범이 되면 안 믿어요. 저 회사가 발표한 재무제표 뻥이 많을 거야. 예.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회사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재무정보의 신뢰성. 이거는 이제 회계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 재무정보라는 건 회계 업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련 법규와 정책의 준수입니다. 예. 법규와 정책의 준수. 네, 법규. 이건 법규 지켜야 되잖아요. 법을 어기면 문제가 심각하죠. 나중에. 정책이라는 건 뭐예요? 법은 아니지만 정부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기업은 잘 준수하는 것이 결국에 법을 잘 준수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되도록 하는 활동을 우리가 내부 통제 활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내부 통제 활동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느냐? 이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라 이거죠. 그러면 구성 요소인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이걸 여러분이 다 외운다는 건 힘들 수 있습니다. 잘 구성 요소가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좀 해두시면 기억이 좀 오래 남을 거예요. 자, 첫째, 우리가 내부 통제 제도를 하려면요, 환경적인 거 중요합니다. 환경적인 거. 그래서 환경적인 거는 뭐냐면은 그 기업의 어떤 철학이나 무슨 정책 같은 거예요. 이런 정책. 그러니까 상벌 체계라는 건 또 있어야 돼요. 잘하는 조직이라든가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또 어떤 잘못이 있으면 엄격하게 체벌을 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그 어떤 법을 준수한다든가 제도를 준수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환경적인 거다 이겁니다. 근데 기업이 말이죠, 그런 어떤 이런 체계라는 것은 결국에 그 기업의 경영자의 철학하고 관련이 있어요. 또 윤리나 리더십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최고 경영진들이
어떤 리더십으로 그 기업을 이끌고 있느냐, 거기에 맞추어져서 상벌 체계라든가 인력의 채용이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그 기업 내의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거든요. 자, 이게 환경이에요. 두 번째, 위험 평가. 회사가 이 내부에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그거를 사전에 이 식별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이 조짐이 어떤 큰 사고가 날 때는 말이죠. 어떤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예. 사전에 어떤 조짐이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해내는 그런 활동이 위험 평가 활동이에요. 예. 그래서 전사적 수준 및 하위 업무 프로세스 수준의 위험 식별, 위험의 분석, 대응 방안의 수립, 위험의 지속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험 평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평가를 말하는. 예. 지금 이게 그 매뉴얼대로 모든 일들이 잘 돼 있고 빈틈없이 관리에 어떤 허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평가를 통해서 체크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제 활동. 이 통제 활동은 이 내부 통제 제도의 아주 본래의 모든 전체적인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정해진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인데, 뭐 업무 분장이라든가 업무를 문서화한다든가 또 승인 결제를 받는 체계라든가 또 감독 체계라든가 또 자산의 보호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 활동을 한다 이겁니다. 예. 자, 통제 환경, 통제 활동, 위험 평가. 그다음에 네 번째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에 정보와 의사소통. 네. 우리가 이 정보가 회사 내 정보가 말이죠.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또 의사소통도 수평 수직적으로 원활히 적절하게 잘 소통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조직 구성원 간에 정보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이런 활동들이 원활히 수직 수평적으로 잘 이렇게 유통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보의 생성, 집계, 보고 체계, 의사소통의 체계 및 방법 등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요. 정보 및 의사소통은 직장 내의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그 조직은 이 내부 통제에서도 큰 허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는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모니터링은 나쁜 말로 감시를 말합니다.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감시에 따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감시에 따른 평가. 그래서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내부 통제제도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다. 아까 이 상벌제도 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평가가 있어야 상벌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사 평가에서는 개인의 인사 고과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영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영업 실적을 가지고 그 팀을 평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 또는 이 두 가지의 결합에 의해서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 내의 내부 통제 제도의 활동이라는 것은 요 다섯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보기에 가끔 뭐가 나오냐면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해놓고 이런 거 모니터링, 정보 및 의사소통, 통제 활동 이런 걸 넣어놓고 보기 하나로 단골로 들어가는 보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소비자 보호 활동 이런 거 그럴듯하죠. 그럼 언뜻 보면 이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소비자 보호 활동 이건 당연히 할 거야. 기업이 소비자 보호하는 거 이게 첫째일 텐데 하고 그거는 오답이라고 생각을 미처 못하는 거예요. 네, 오답입니다. 그게 여기서는 내부 통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부 통제 활동. 소비자 보호 문제는 내부 문제가 아니에요. 뭐 AS 이런 거 다 외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 좋은 말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절대 오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부 통제 제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내부 통제 활동인가 아닌가 요걸 봐요. 내부 통제 활동인가 아닌가. 그래서 오답으로 주로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뭐 AS 철저, 뭐 AS 활동 또는 소비자 보호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보기에 나올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여기 목적과 이 목적과 밑에 활동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한 70%입니다. 예. 그 다음에 뒤에서 한 30% 나옵니다. 뒤에서 나머지 한 30% 출제 확률은 뒤쪽인데, 내부 통제제도의 효과는 아까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게 다 효과인 것이고요. 읽어보실 필요 없고 한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 한계가 뭐냐면 결론이 이겁니다. 여기에 지금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근데 결론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예. 자,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또 기업이 똑똑하고 유능한 직원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예, 아주 훌륭한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완벽할까요? 그러진 못하는 겁니다. 예. 아마 어느 기업도 내부 통제나 내부 관리에 한계는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자,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그러나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 통제라도 라고 할지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위험은 피할 수 없다. 즉 최상의 자질과 경험을 지닌 사람도 부주의나 피로 또는 판단 착오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내부 통제 제도도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이 되므로, 내부 통제 제도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걸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보기에 내부 통제 제도를 통하여 모든 위험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보기가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부 통제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리자들이 또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회사는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과 경영진의 그 능력, 그 다음에 사원들의 자질이 아주 좋으니까 우리 회사는 완벽할 거야. 그거는 아닌 거죠. 왜냐? 사람이라는 건요, 판단차고 있을 수 있어요. 판단차고. 그래서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회계관리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내부 회계관리 제도는 내부 통제 제도 안에 하나의 파트입니다. 회사의 조직이 회계만 있는 게 아니죠. 인사, 구매, 총무, 자재, 영업, 생산, 다양한 조직들이 있어요. 그 각 조직마다 다 통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회계만 따로 여기서 소개를 해놨어요. 우리가 지금 회계를 배우니까. 그래서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아까 내부 통제제도 목적 두 번째 있었던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아까 내부 통제제도의 두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궁극적으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회계 자료가 신뢰성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산 보호 체계, 자산 보호와 관련된 통제라고 그랬는데, 자산이라고 하면 재고 자산,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반 유형 자산으로서 건물, 비품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계장치 이런 거.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고자산이라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장부만 회계팀에서 장부, 기장만 통해서 그냥 했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재고 실사를 수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재고조사는 생산부에서 하면 되니까 그건 생산부가 하는 재고조사고, 회계팀에서도 재고자산이 실제로 우리 장부대로 있는지 주기적인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장부상의 수량과 이런 금액들이 현장에 그대로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재고 실사라는 걸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에 보면은 회계의 부정 방지죠. 예, 회계의 부정 방지라는 것은 회계 실무자의 어떤 자금의 유용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금융적인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예, 대개 회계에서 자금도 관리하니까 네,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경영진에 대한 겁니다. 예. 경영진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그 회계 부정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회계라는 것은 그 기업 회계 기준, 또 상장 기업이면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경영진이 회계에 관여를 한단 말이에요. 회계 팀장, 예, 회계 부장을 불러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규정에 맞지 않은 지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회계를 하는 실무자들은 그냥 따라서 할 수밖에 없죠. 윗사람 지시니까. 이게 바로 경영진의 권한 남용입니다. 그러한 권한 남용, 잘못된 권한 남용을 그것이 위험으로서 적발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 뭐 경영진이 시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꼭 하고 되면은 그게 이제 그 나중에 과오가 돼가지고 처벌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영진의 권한남용이 사전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내부적으로 좀 잘 돼 있어야 된다. 예, 이것이 부정방지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예, 경영진들의 권한남용을 회피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회계 부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서 고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가 어떻게 돼요? 그 내부 고발자를 이 회사를 아주 망신을 시켰으니까 뭐 왕따를 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강령 외에도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인사나 이런 데서 불이익이 없도록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잘 갖춰져 있어야 우리가 회계 부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문제, 이론에서 그러니까 한 2점 정도 되는 거예요. 2점. 그래서 문제는 379페이지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빨리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쉬었다가 가야 되겠네요. 우리가 10분간 쉬었다가 379페이지 가가지고 한번 문제 알아보고 다음 시간 갖겠습니다.